안녕하세요. 웰더였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에서 17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 문제를 41번부터 4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탄소강에서 저결취성의 원인이 되는 원소는 했습니다. 자, 탄소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일단은 자, 탄소강은 강철과 자, 일반적으로 강이라고 부르는 철을 탄소강이라고 합니다. 왜 탄소강이라고 하냐면 자, 베이스는 철이고요. 당연히 자, Fe가 철입니다. 자, 베이스 철에다가 탄소가 아주 쬐끔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탄소가. 자, 탄소는 C입니다. 탄소가 아주 쬐끔 들어가 있는 철을 탄소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철 제품들은 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알루미늄이나 다른 소재들도 사용이 되지만 철의 사용 빈도가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저결취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저결취성은 무엇일까요? 자, 적은 붉을 적자입니다. 붉다. 열은 뭘까요? 열. 열에 의해서 뭔가 작용이 되는 것인데 붉은 열에 의해서 작용하는 취성. 취성이라는 건 뭐냐면 깨지는 성질을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성이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 깨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붉은 것이 생기는데 열에 의해서 생기는구나. 그리고 깨지는 성질이 생기는구나. 그럼 자, 요걸 종합해 보면 열을 어떤 재료가 받았을 때 자, 붉은색으로 깨지는 성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작용하는 원소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이는 S. 자, S는 황해에 해당합니다. 자, 요거 내용 좀 지우고 다시 밑에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워보고요. 그래서 자, 적은 붉다. 열은 열이고 취성은 깨진다. 깨지는 성질.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원소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죠. 자, 1번은 망간입니다. 망간이라는 재질이고요. 망간이라는 재질의 기호고요. 자, S는 황입니다. 자, Si는 규소고요. H는 수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저결취성의 원인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자, 바로 황입니다. 황은 황화철이라는 걸 형성을 합니다. FeS라는 황화철이라는 걸 형성을 하는데 이것이 특정한 부분에 생겨나서 이제 저결취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900도씨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해요. 900도씨 이상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결취성 말고 이제 다른 취성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크게 구별을 하면 저결취성 말고 청열취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청열취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온취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온취성은 다른 말로 상온취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얘는 바로 인이라는 애 때문에 생겨이 나는 취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결취성과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결취성은 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저온취성은 인이라는 애들 때문에 생겨이 난다. 이 청열취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후반부에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될 거는 저온취성과 저결취성 요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해주시고요. 자, 황과 이 저결취성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걸 암기를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S라는 이 황이라는 애하고 약간 붉은색하고 잘 매칭이 돼요. 항상. 여러분은 황토 이런 거 들어봤죠? 황토흙 약간 붉으스름한 느낌 나잖아요. 자, 물론 황토 색깔은 붉은색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황이라는 색깔은 약간 붉은색하고 좀 연관성이 있고 이 붉은색은 자, 저결취성의 그 적자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황이라는 애는 약간 붉은색과 관련이 좀 있고 적열치성이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에는 탄소강의 5대 원소라고 해서 망간, 규소, 황, 인, 탄소를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 이제 탄소강이라는 FeC라고 하는 이 탄소강 친구들은 중요한 5가지 원소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 탄소강이라고 해가지고 철하고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소들도 있습니다. 약간 소량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좀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다 알자면은 조금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곳은 이론 시간에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황이라는 친구가 적열치성의 원인이 된다라는 게 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주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인이라는 게 상온치성의 원인이 된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2번 문제입니다. 자, 시편의 표점 거리가 125mm이고 늘어난 길이가 145mm라면 연신율은 했습니다. 자, 연신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의 비율을 연신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점 거리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시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편을 의미합니다. 시험편. 시험에 사용하는 쬐끄만한 철, 그것을 시편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기계에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해서 대학원 과정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인장 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딘가에 설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를 잡아당겨요. 힘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잡아당깁니다. 그랬을 때 자, 이 표점거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표점거리로 삼는다. 그러면 이 거리가 표점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초기의 길이, 처음 길이, 그게 표점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125mm가 표점거리라고 했죠. 자, 얘를 잡아당겼는데 이게 늘어나겠죠. 늘어나서 몇이 됐냐면 잡아당기면 늘어납니다. 금속이 있기 때문에 145mm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만했던 시편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신율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늘어난 길이가 145mm잖아요. 그죠? 원래 길이는 125mm죠. 자, 이 뺀 값을 원래의 표점거리 125로 나눠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퍼센테이지니까 여기서 100을 곱해주시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건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 아랫부분에 부분일 거예요. 이제 문제 푸실 때 이 아랫부분에 보면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 버튼을 누르시고 자,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계산기도 써보셔야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값부터 먼저 빼서 답을 이제 산출을 하고 아니면 이제 손으로 먼저 빼셔도 되겠죠. 손으로 빼시면은 그게 편하겠네요. 손으로 먼저 빼시면은 20이 되겠죠. 이거를 120으로 나눠주고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시면 값이 나올 겁니다. 이거 손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귀찮으시면은 계산기를 쓰시고 난 계산기 좀 쓸 줄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1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6%가 됩니다. 이 연신율이라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늘어난 길이를 원래 길이로 빼준 다음에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가 20mm 늘어난 거잖아요. 원래보다. 그래서 20mm 늘어난 거를 원래 길이로 나눠준 다음에 그거로 100을 곱해주면 이 원래 이 시험편이
늘어났다. 그것이 바로 연신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것은 문제를 푸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거 말고도 이제 단면 수축률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 부분이 요번 2022년도 1회차 시험에 출제가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재료의 인성과 취성의 정도를 조사하는 시험 방법 중 가장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장 강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의 질긴 정도를 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취성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취성은 깨지는 성질이죠. 파괴되는 성질. 다른 말로는 파괴되는 성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질긴 재료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파괴가 잘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인성과 취성은 보통 상극입니다. 즉 인성이 높으면 취성이 낮고 취성이 높은 재료는 인성이 낮습니다. 자, 이것을 측정하는 것을 문제에서 고르라는 것입니다.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의 압축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료를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압축을. 이거를 주로 어떨 때 많이 하냐면 여러분은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아파트나 뭐 집 지을 때 쓰는 콘크리트 있잖아요. 콘크리트. 그 콘크리트를 주로 압축 시험으로 많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들 때 시멘트하고 철근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철근은 인장력을 버티고 자, 콘크리트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압축력을 버티기 때문에 이 시멘트를 갖다가 압축 시험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이런 압축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2번은 충격 시험입니다. 충격 시험은 어떤 재료를 갖다가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힘에 이게 파괴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충격 시험입니다. 그래서 충격 시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충격 시험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인성과 취성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얼마의 힘에 파괴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충격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샤르피식과 아이조드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3번은 인장시험입니다. 인장시험은 인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 재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잡아당겼을 때 이 재료가 얼마의 힘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인장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장시험에서는 인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인장 능력이나 이런 건 최대 인장력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로 시험이 있습니다. 피로 시험은 피로가 뭐겠어요? 계속 갈구는 거예요. 재료를 피로하게 만드는 거죠. 재료를. 근데 피로라는 게 여러분들 개개인도 생각을 해보면 피로라는 게 한 번에 오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든지 하면 피로감이 오겠죠.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도 피로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한 힘으로 한 번에 파괴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일정한 힘으로 여러 번 작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쓸까요? 자, 주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는 뭐 한번 이제 뭐 시동을 걸어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뭐 10만 킬로, 20만 킬로 이렇게 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스프링이나 관련된 부품들이 여러 번 뭐 충격을 받겠죠. 자, 조금 뭐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그게 파괴되진 않을 거잖아요. 수 킬로를 타면 그게 파괴가 되겠죠.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이 바로 피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충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충격 시험 문제 요 정도 문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충격 시험의 종류도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됩니다. 충격 시험의 종류에는 샤르피식과 아이조드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는 충격 시험 시험편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노치ブ라는 걸 만듭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버려요. 시험편을 이 부분을 쬐끄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깎아버린 다음에 이 부분에다 충격을 줍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샤르피식이 되고 아이조드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4번 문제입니다. 배관도에서 유체의 종류와 문자 기호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2022년도 1회차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기능사를 시험을 보고 왔어요. 직접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문제 이제 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44번 문제입니다. 배관도에서 유체의 종류와 문자 기호 내용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배관도라는 게 뭐냐면 배관의 도면을 배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실이나 건물의 가스 배관이나 배수 배관 이런 것들 있죠. 배관. 그럼 배관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그려낸 거죠. 자, 그랬을 때 유체의 종류. 유체라고 하는 거는 흐르는 물질입니다. 보통 물, 공기, 기름 이런 것들이 유체입니다. 자, 종류와 문자 기호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배관은 이렇게 선으로 그려집니다. 도면에서 흐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물이 흐르고 여기는 기름이 흐르고 여기는 공기가 흘러요. 그럼 이렇게 한글로 쓰지 않고 우리는 기호로 쓰게 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영어 단어가 뭐죠? 물 같은 워터죠. 워터기 때문에 워터에 W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죠. 오일이니까 O를 쓰고, 공기는 에어니까 A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도면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 위에 있는 배관은 물이 지나가는 배관이구나.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배관은 기름이 지나가는 배관이구나. 그 밑에 있는 배관은 공기가 지나가는 배관이구나. 이런 걸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배관이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돼. 근데 기름 배관이야, 이게. 근데 기름 배관인지 이게 물 배관인지 공기 배관인지 몰라요. 기름 배관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름을 일단 다 빼고, 이게 화재 위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 처리를 먼저 해주고 이걸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수리를 하기 전에. 근데 물이나 공기는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전하죠. 기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도면을 보고 작업자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수리를 할지, 그리고 이 유체는 뭐가 흐르니까 어떤 재질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요번에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영어 단어에서 다 따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가스. 자, 가스 영어 단어 가스잖아요. 그죠? 가스. 맞네요. 그죠? 자, 공기. 에어잖아요. 그죠? 에어. 맞네요. A, 기호. 맞죠? 자, 3번 증기. 증기는 영어로 스팀이라고 합니다. 스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W는 틀린 거겠죠. S로 쓰입니다. 증기 같은 경우에는요. 기름은 오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O 맞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영어 단어, 간단한 기본적인 영어 단어에서 다 따온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물 같은 경우에는 W가 쓰이고, 온수 같은 경우에 히트, 영어 단어의 그 온수, 히트 H가 쓰입니다. 냉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콜드, C를 쓰는 거고요.
냉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냉장고 할 때 리프리저레이터라고 하죠. 냉장고를. 그래서 냉매 단어도 거기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R을 쓰고요. 냉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라인이나 이런 것에 쓰이겠죠. 에어컨 라인에 냉매가 쓰일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은 3번이 정답이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5번 문제입니다. 열과 전기의 전도율이 가장 큰 금속은, 가장 좋은 금속은 했습니다. 자, 열을 전달하는 거하고 전기를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금속은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은 전기 전도율 기준으로는 은이라는 물질이 가장 전기 전도율이 높습니다. 자, 은이라는 물질은 H라고 쓰고요. 우리 그 보석 같은 데 만들 때 사용이 되는 은 맞습니다. 자, 은은 상당히 전기 전도율이 높은 금속이고요. 자, 은 다음이 바로 구리입니다. 이 1번에 있는 구리는 두 번째로 전기 전도율이 순수한 물질 중에서 높은 편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을 만들 때 대부분 구리를 가지고 만들어요. 왜 구리를 가지고 만드냐면 은은 상대적으로 구리에 비해서 더 비싸죠, 값이.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율이 은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충분히 전기를 전달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속이기 때문에 구리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는. 그런데 전기 전도율이 가장 좋은 것은 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알루미늄인데 2번은 알루미늄도 전기 전도율이 좀 높은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AU는 금인데 금도 상당히 높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을도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접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전기 용접도.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높은 건 은이다. 그리고 구리, 그 다음에 금, 알루미늄이 높다.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보통 야, 두 번째로 좋다 뭐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안 나와요. 그죠? 보통 제일 좋은 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일단 은만 외우세요. 일단 은만 외우세요. 아, 은이라는 물질은 가장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하는 전도율이라는 게 이제 잘 전달하는 비율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자, 은이라는 물질이 가장 잘 전달한다 라는 정도로만 암기를 해주시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푸시는데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참고 삼아서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에서 17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문제 41번부터 4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